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멀리 미국에 계시는 주식, 또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죠. 유사남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번 주 주요 키워드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리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좋습니다. 일단 저번 주 주요 키워드들은 간단하게 제가 4개 정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BTFP 종료,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GTC 발표, 세 번째는 BOJ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그리고 네 번째는 FOMC,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BTFP 종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뭐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 없이 지나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이 재할인 창구라고 불리는 곳이 사실 조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은행들 사이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고, 사실 이번에 이 뉴욕 뱅코프에서도 이번에 다행히 1조 원에 가까운 돈의 원조가 있기는 했지만, 자금이 빠져나간 것은 8조 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BTFP를 통해서 유동성을 해결하고 있던 수많은 은행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BTFP 종료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이제는 연준이 제공을 하고 있는 재할인 창구, 이제 채권과 어음 모기지 등을 담보로 연준에게 긴급하게 돈을 빌리는 곳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돈을 빌리는 게 BTFP보다는 비싸거든요. 그리고 사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BTF 창구가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이 재할인 창구를 쓰게 되면 은행이 위기다라는 걸 모두에게 알리는 행위라고 하면서 낙인이 찍히게 되면서 뱅크런의 위기가 항상 오게 되는, 어떻게 보면 더욱더 악재를 만들게 되는 그런 곳으로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연준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모로 이야기의 내러티브를 바꾸기도 하고, BTFP를 통해서 재할인 창구는 최종 위기 전에 오게 되는 곳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재할인 창구의 사용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매 분기마다 어느 정도 사용량이 업데이트가 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오는 미래에서는 이 재할인 창구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GTC 내용이 있었는데, 자, 이 엔비디아 GTC 내용은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셨겠지만, 일단 블랙웰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기존의 대규모 언어 모델 관련 추론 능력을 예전 모델보다 최대 30배 이상 커다란 출력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인 전력 소모량이나 성능도 4배 이상 올랐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번에 엔비디아 GTC에서 사실 투자자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내용은 나왔지만,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어느 정도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다 보니까 이 GTC 직후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다행히 GTC가 마무리되는 날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였는데요. 자, 일본 은행에서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금리 인상이 나왔고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하게 됐는데, 재미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일본에서 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대한 배경을 좀 전달해 드리면, YCC라고 불리는 일드 커브 컨트롤은 이제 없애기로 했고, 실질적으로 은행들 연준에서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주식들에 대한 매입, ETF에 대한 매입, 리츠주에 대한 매입도 동시에 중단을 하긴 했지만, 다행히 여전히 금융 완화 조건인 채권에 대한 매입은 지속적으로 하기로 결정이 나면서, 여전히 금융 쪽으로는 유동성 완화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일본 엔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세로 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여기다가 추가적인 악재로 등장한 것이 바로 FOMC였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FOMC 자체는 비둘기적이었다, 예상보다 비둘기적이었다라고 보셨고, 실제적으로 그게 맞기는 하지만 사실 이 점도표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FOMC가 비둘기 파월이 나오기는 했지만 점도표 자체는 우리가 앞으로 좀
집중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금리 동결은 예상대로 나왔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집중하시지 않는 부분에서 사실 좀 악재가 나왔는데요. 장기 금리가 2.5%에서 2.6%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2025년 금리 인하가 적게 나왔고 2026년 금리도 사실 인하를 적게 한다라고 발표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점도표를 봤을 때는 조금 악재인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집중했던 거는 나머지였습니다. 사실 실업률에 대한 하향 조정, 성장률에 대한 상향 조정,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를 12월에 나왔던 데이터를 유지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사실 이번에 금리 인하를 여전히 3번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실 시장이 원했던 2024년에 3번의 금리 인하를 여전히 유지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분명히 FOMC에서 여러모로 매파적인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어느 정도 비둘기적으로 나오게 되게 되면서 사실 이 점도표가 나오고 나서는 소폭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다만 채권 금리 관련해서 장기 채권 금리는 소폭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러다가 파월이 연설을 시작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와튼의 마법사 제레미 시겔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파월의 예상을 뒤집고 이번에 파월이 예상을 뒤집고 비둘기파적인 행보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거를 총 번역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라이브로. 실질적으로 얘기를 했던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번 해에 진행이 될 텐데 여전히 멀지 않았다. 불확실성은 많지만 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QT, 양적 긴축 축소가 곧 사실상 5월 아니면 6월에 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1월과 2월의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것은 계절성일 수도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다. 다음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가장 걱정했었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높았던 거에 대해서 조금 다운플레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점도표에서 나왔던 장기금리, 장기중립금리로 표현되는 2026년 이후의 금리 범위에 대해서 2.6%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시장에서 염려할 만한 내용이었는데 파월은 여기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비둘기적인 분위기로 FOMC가 끝났다라고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조금 더 소스를 더해줬던 게 스위스. 의 깜짝 금리 인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스 쪽에서 선진국 중 처음으로 깜짝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그리고 EU 쪽에서도 사실상의 6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실어주게 되면서 미국의 연준도 금리 인하가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점도표가 도움을 주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식시장을 올리는 데는 커다란 영향을 줬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중립금리 2025년, 26년의 금리가 올랐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마 엔화가 좀 약세로 가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스위스 국립은행에서 기존 기준이 1.5%에서 0.25%포인트를 낮추면서 향후에 이제 유로존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기준금리 인하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스위스가 기준금리 인하를 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뭐 경기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제 물가를 많이 안정화시켰다 쪽으로 좀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사람님, 이번 주에는 어떠한 주요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는요, 사실 그렇게까지 촉매제가 많은 주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짚고 넘어갈 스케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월요일 날은 건축 승인 건수, 신규 주택 판매, 인연물 국채 입찰, 그리고 보스틱 연준위원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화요일 날은 내구재 수주, 그리고 S&P 도시주택 가격 지수, CB 소비자 신뢰 지수, 5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GDP 나우에서 나오는 이번 분기에 대한 GDP 예측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연준 월러 이사의 연설, 원유 재고, 그리고 7년물 국채 입찰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GDP에 대한 발표가 나오게 되게 되는데 GDP 같은 경우는 저번에 나왔던 4분기에 대한 GDP 수치를 수정 조정, 조금 조정하는 정도로만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시장에 커다란 영향이 있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미시간대 소비자 지수, 잠정 주택 매매 지수,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요.
PC 인플레이션 지수라는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나오게 되게 되지만 아쉽지만 이제 부활절 전 성금요일이다 보니까 주식 시장 자체가 쉬게 되어 사실상 다음 주에 영향을 주는 지표로 작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에 주요 키워드를 네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이제 박 팀장님도 그랬지만, 상대적으로 뭔가 이벤트가 좀 적은, 무난한 혹은 재미없는 그런 지루한 시장일 것이다로 좀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주요 키워드를 몇 개를 선정하기는 했지만 조금 억지로 선정한 느낌도 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촉매제가 굉장히 적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네. 가장 중요한 PC 인플레이션 주가 지수도, PC 인플레이션 지수도, 사실 그날은,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연준 위원들의 연설은 사실 이번에 FOMC 이후로 해제가 되게 되면서 이제 화해 피리드가 해제가 되게 되면서 슬슬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리사쿡, 보스틱 총재, 월러 이사, 파월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저번 주 금요일에 Fed 리슨과는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연설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리사쿡의 월요일 연설 같은 경우는요, 연준의 두 가지 임무의 밸런스에 대한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보스틱 총재가 미디어에 나와서 나오는 연설이, 질문, 질의응답이 나오게 되게 되고요. 수요일 날은 미국 경제의 미래, 그리고 금요일 날은 파월의 샘플한 연은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거시경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이번 연준 위원들의 생각들을 FOMC 이후로 처음으로 알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럼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지금 보니까 월, 수, 금, 격일로 있네요. 맞습니다. 일단 월수금으로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네. 가운데 안에서 아무래도 파월 쪽은 이번엔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했는데 아마 이쪽에 대한 뒷 배경 같은 거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파월은 굉장히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 보니까 아마 추가적인 이야기를 듣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월러 이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요즘 매파적으로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점도표에서 어디를 찍었는지 아마 추가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네. 과연 이 연준 의원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에 따라서 시장이 과연 반응을 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워낙에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좀 발언들이 조금이나마 시장이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한다면 또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 연설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러시아 쪽과의 그 전쟁 관련한 이슈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요 키워드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러시아에서 모스코에서 사실 테러가 났습니다. 거의 한 200명 가까이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조금 긴장이 촉박해지는 사실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모스크바 테러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괜히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라고 이번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서 둘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아이시스가 반대로 우리가 했다라고 발언을 나오게 되게 되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러시아 쪽의 대응이 지속적으로 뉴스가 좀 어떻게 될지 좀 중요하게 주식시장에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쪽에서도 러시아에게 아이시스가 테러를 가할 수도 있다라고 이미 소식을 전달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아이시스가 아마 이런 러시아 관련해서 테러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안에서 과연 푸틴 대통령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이나 여러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집중해서 볼 뉴스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반도체 얘기는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 간에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한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는 미중 반도체 정쟁이라는 제가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미국 내에서 여러 미국 기업들이나 한국 기업들, 중국 기업들을 제외한 여러 기업들이 추가적인 반도체 지원금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또 중국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었거든요. 왜 우리 기업들은 선정을 안 해주냐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아예 중국 쪽에서 반도체 신경전을 펼치면서 중국의 정부기관에서 미국의 반도체 기관들
기업들을 사실상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 여러 컴퓨터 구매 관련들 이제 가이드라인이 작성이 됐는데 물론 추천이라는 모습을 띠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의 지침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중국이 이제 중국정보기술안전평가센터에서 기업들에게 혹은 중국의 정부기관에게 추천주는 반도체 기업들을 선정을 했는데 이 모든 프로세서 기업들과 OS 목록에 대해서 모두 중국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 안에는 미국계 제재를 받고 있는 화웨이와 그리고 설계업체 파이티움, 페이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상의 인텔과 AMD가 이런 추천 리스트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 가장 최신의 칩을 갖고 달리고 있는 이런 미국제 제품보다는 7나노급의 반도체를 쓰게 되더라도 중국의 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부분들을 장려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번에 중국의 조치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오게 될 월요일 장에서 전체적으로 인텔이나 AMD의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도체 관련 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도 추가적인 뉴스를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물가지표 가운데 PC가 발표가 되는데 뭐 지난번 CPI도 그렇고 시장에서 좀 예상한 것보다는 여전히 좀 끈적한 그런 물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네, 이번 PC 인플레이션 지수는 사실상 높게 나올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CPI와 PPI가 높게 나온 상황에서 유가와 에너지 가격들과 여보로 주거비나 여러 가격들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PC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사실 낮게 나올 거라고 기대가 선반영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크게 더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파월의 발언들을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월의 발언을 찾아보게 되면은요, 1월과 2월의 인플레이션은 높았지만 계절성 문제가 있었고, 오버 리액션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1월과 2월의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것은 이미 예상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만큼, 사실 인플레이션 높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연준이 유동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보통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미 파월이 2월 인플레이션이 높은 거 이미 별일 아니다라고 선언한 상황에서 PC 인플레이션이 어지간히 높지 않으면 주식시장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안에서 사실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쉬는 날입니다. 굿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성금요일이라 주식시장이 쉬어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PC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액션, 주식시장의 리액션은 월요일 날 나오게 될 예정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번 주는 축매저가 적은 한 주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기업별 소식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테슬라의 뭐 가격 인상 그리고 뭐 중국에서 감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부진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감산을 한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또 악재로 시장이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 테슬라가 당분간 단기적으로 살아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종훈 팀장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테슬라의 재고량이 높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테슬라의 중국 쪽에서 감산이 얘기하는 바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이번에 인도량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데 가장 커다란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테슬라가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의 점유율이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중국 내에서는 여러 국산 제품을 사용하자라는 움직임이 이미 나오고 있고 두 달간 중국의 승용차 판매량이 17% 증가한 데 비해서 테슬라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6%나 감소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요. 중국의 전기차 판매 보조금이 줄어가다 보니까 전기차의 판매량 자체도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22년에 96%에 해당하는 전기차 판매량 증가가 23년에는 36%로 그리고 24년에는 25% 증가에 맞출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 전기차가 너무 덤핑에 가까운 수치로 너무나 낮은 가격에 나오고 있고 판매 보조금을 줄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기대의 심리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덜 받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에 대한 전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기차 성장률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굉장히 싼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 대응적으로 테슬라에서 쓸 수 있는 것이 결국 저가 모델에 대한 양산이 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 쪽에서는 이것이 25년 전부터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었지만 아마 매체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여태까지 이런 발표를 조금 지연시키는 전략을 최근까지 많이 가져가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테슬라 저가 모델에 대한 양산이 약 26년에서 27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블룸버그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실 테슬라의 중국 내 경쟁 업체들이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테슬라가 이번에 모델 Y의 가격을 올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미국 내 한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BYD가 가격을 지속적으로 내리는 가운데 안에서 중국 쪽에서 계속 중국차의 전기차에 대한 덤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과연 테슬라가 여기에 대해서 마진율을 얼마나 희생해야 될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언급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관련해서도 최근 들어서 악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원래는 2032년까지 앞으로 출고되는 모든 승용차의 약 3분의 1을 전기차로 만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가 절반으로 줄이는, 최근 들어서 전기차의 수요가 높게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목표를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전기차 업체들의 매출이 조금 미국 내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 테슬라는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뉴스들이 최근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언급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는 거는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을 올리거나 혹은 이제 다른 시장에서 열심히 좀 판매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다양한 저렴한 저가 기업들이 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 안 좋으니까 테슬라도 같이 안 좋은 거다로 봐야 하는 건지. 워낙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테슬라에 의해서 전기차 관련한 기업들이 좀 움직이는 경향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어떤 시그널로 보면서 테슬라가 여전히 안 좋구나, 아니면 조금이나마 좋아지는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을지가 아직은 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가 지금 테슬라 회사 자체가 안 좋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전기차 모든 섹터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모양새로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포드나 GM도 리비안도 최근에 생산량을 줄이는 결정을 했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딩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대한 이 생산 감축에 대해서 늦게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당장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 아닌가 정도로 보시는 게 아마 전기차 섹터 관련해서 조금 더 정확한 시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어서는 이제 애플입니다. 지난주에 전해졌던 그 반독점 관련한 부분들이 단기적인 주가의 하락에 빌미가 됐는데,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애플이 반독점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폭락을 했었죠. 이제 5%가량 폭락하게 되면서 사실 이후에서 받았던 벌금보다도 거기에 수백 배에 가까운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좀 디테일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가 볼까 하는데요. 좋습니다. 이번에 EU에서 소송과는 다르게 별도로 미 법무부에서도 애플의 반독점 소송이, 안타이트러스트 관련한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5가지가 앞으로 애플 관련해서 이 반독점 문제에 위반을 하고 있다라고 전달이 됐습니다. 요것 관련해서 하나씩 조금만 짚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클라우드 게임 스트리밍을 차단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클라우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는 핸드폰의 성능과는 관계없이 화면만 스트리밍하는 것을 통해서 핸드폰 사양이 낮더라도 고사양의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클라우드 게임 스트리밍을 쓰게 되면은 아이폰을 교체하는 빈도가 적어진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이것을 도입을 차단했다라는 이야기가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악재가 됐던 게 클라우드 게임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은 애플의 인앱 결제를 쓰게 되는 게 아니라 스트리밍 앱 내에서 인앱 결제를 쓸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 수수료를 못 가져가게 해서 일부러 막은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메시지를 이용해서 색깔로 이 애플 내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혹은 안드로이드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이 애플끼리의 메시지는 파란색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밖에서 나오는 것은 녹색 메시지로 보내게 되면서 사실 이 애플끼리의 사용자들 사이에 유대감을 늘려준다라는 점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됐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웨어러블 기기가 여러분들이 애플워치를 샀을 때 이것 관련해서 사실상 안드로이드 기계와 호환이 안 되게 만들면서 그 다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사게 될 때 애플워치를 가고 있다면 강제적으로 애플 제품을 사게 만드는 정책을 통해서 현재 반독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관련해서 좀 재미난 부분이 있는 게 원래 2021년인가요?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애플은 애플워치 관련해서 안드로이드 호환 관련된 프로젝트를 거의 완성 앞에까지 맞췄는데요. 이거를 사실 막판에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왜요? 막판에 엎었던 이유 자체가 그 당시에 안드로이드를 만약에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애플 아이폰을 포기하는 빈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커다란 결정에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독점 관련된 문제로 떠오르게 됐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핸드폰 결제 독점 관련 부분이 가장 커다란 악재를 냈는데요. 일단 NFC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성페이를 쓰실 수 있고 구글페이를 쓰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페이 결제 시스템이 사실 안드로이드 폰에선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애플 내에서는 애플페이만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다른 곳도 원래 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애플 쪽에서는 보안 관련 문제가 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서 핸드폰 결제 관련해서 아이폰 내에서는 애플 결제만 써라 라고 이미 이 독점 선언을 한 상황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EU한테도 사실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게 되면서 이미 EU 쪽에서는 이 NFC 결제를 풀어주게 된다라는 소송이 이미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애플 스토어의 독점 문제가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 소송은 이번 EU와 미국의 소송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에픽 게임즈 혹은 그 이후에 있었던 스포티파이의 소송이 커다란 영향을 줬는데요. 원래 여태까지는 사실 미국 쪽에서 이런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원래 에픽 게임즈라는 회사와 애플 사이에서 원래 이런 애플 스토어 내에 독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소송을 진행했다가 애플이 이긴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독점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그 당시에 났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EU 쪽에서 스포티파이와 애플의 이 독점 반독점 관련된 소송에서 애플이 사실상 지고 나서 앞으로 EU 내에서 앞으로는 제3자 앱스토어를 허용해야 된다.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해야 된다라는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 미국 쪽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승산을 보게 된 미국 쪽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이런 앱스토어 관련된 반독점 관련한 판결을 인용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소송이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좀 돼가고 있고요. 이렇게 EU 내에서는 반대로 이미 반독점 관련해서 패배를 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 소송이 진행될 때 전체적으로 패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언급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왜 심각하냐, EU에서도 뭐 여러 가지 벌금 3조 원밖에 받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3조 원 벌금이 아닙니다. 앞으로 애플이 가져가게 될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 소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때 마소와 애플이 이번에 굉장히 커다란 공통점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2000년도쯤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반독점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에 끼워 넣어서 팔다 보니까 전 세계 인터넷 관련된 제품들, 인터넷 실행기에 대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거의 90%가량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던 사태가 있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2001년 6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소프트웨어, OS 관련된 회사와 윈도우 관련된 회사와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로 나누는 이렇게 두 개의 회사로 나눠라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에 항소심을 통해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정부의 협상을 통해서 5년간 이런 독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예 제한을 가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구글 크롬이 이런 인터넷 접속기 관련해서 가장 커다란 점유율을 가져가게 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인해서 커다란 점유율을 잃어버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애플 쪽에서도 사실 앞으로 이런 아이폰의 생태계에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드파티 지갑 NFC 결제를 허용하게 되면서 애플페이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
스토어에 만약에 앱을 등록하게 되면 거기에서 인앱 결제를 했을 때 30%를 애플이 가져가게 되는데 이것도 서드파티 앱 스토어를 허용하게 되면서 이런 수수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웨어러블 기기조차 만약에 여기에서 지게 될 경우 애플워치가 이제는 앞으로 다른 쪽 어플리케이션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라든지 아니면 LG폰, 삼성폰을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라는 허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애플의 아이폰이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50% 가까운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애플 생태계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 벌금 자체보다는 여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잃어버릴 수수료나 여러 가지 점유율이 앞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이 애플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소송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하드웨어 쪽에 있어서의 더 많은 이제 볼륨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서비스 쪽에 있어서의 매출 증가와 순이익 증가를 더 기대를 할 텐데 이런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보니까 서비스 쪽이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애플에도 실질적인 실적이 얼마나 타격을 줄지가 궁금하고요. 사실 웨어러블 기기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방송 중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그 소니사의 마이크를 하나 샀는데 애플하고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뭘 끼워도 나 알고 봤더니 이게 모든 다른 그러니까 애플 외의 기기에 있어서 연동이 안 되게 이미 막아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 반독점이 해소가 된다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게 되고 결국에는 그러면 하드웨어 쪽에 있어서도 매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또 기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애플을 그냥 자연스럽게 사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렇죠? 저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들고 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애플 제품을 갖고 있으면 애플 제품을 좀 선호하게 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익숙하시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이제 반독점 부분이 가벼운 부분이 아니라서 유럽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나서 이제 애플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어떠한 그러니까 제재를 가하게 받게 될지는 여러분들 잘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에도 예정되어 있는 이슈들 뭐 또 주목하고 계실까요? 뭐 일단 이번 주에 주요 내용들은 사실 이미 다 짚어드렸고요. 아마 네. 추가적인 촉매제가 없다라는 내용을 이미 언급해드렸던 네.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사실 중요한 뉴스는 여기까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이번 주는 아마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어닝이 아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박종훈 팀장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번에는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기업들의 어닝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 그나마 있는 게임스톱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어닝이 될 것 같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좀 집중하고 있는 기업은 있습니다. 이 카니발이라는 기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카니발이라는 기업은 이제 배로 여행하는 그 크루즈주의 대장주격인 인물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 카니발이라는 기업의 어닝을 제가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예금액이 줄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크레딧 카드 신용량이 늘어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안에서 레저 쪽이 아마 가장 먼저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타격을 받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카니발은 여태까지 항상 예약이 꽉 차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만약에 근데 이번 가이던스에서 예약률이 조금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 혹은 가이던스 관련해서 안 좋은 점이 만약에 나오게 되게 된다면 여태까지처럼 미국 관련된 경제가 그냥 좋게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사실 자연스럽게 애널리스트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카니발의 어닝 개인적으로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사실 목요일 날 발표하는 월그린의 어닝이 제가 개인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어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실적 발표 내용도 이번 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인터뷰 우리 전문 미국 주식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